네,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지금 막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네네.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15주 연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님께서는 7월부터는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책 자금이 나왔을 때 특례보금자리론 나왔을 때도 뭐 다행히 제가 또 예측이 9월 이후에 꺾인다 그랬는데 실제로 꺾였거든요. 작년에 꺾였고, 그리고 신생아론이 나올 건 전 예측을 못했었고,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제가 뷰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총액 금액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특례가 한 39조 정도, 40조 됐고요. 이게 지금 26조 9천억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2의 효과잖아요. 근데 이제 대상이 좀 적어요. 신생아론 딱 해당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감소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렇다면 9개월 갔었으니까 6, 7개월 선언해서 멈추겠다. 그 효과가 했고, 그 폭은 특례 때보다 더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생애 최초 80% 그거하고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좀 낮췄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뷰가 그동안 몇 년 지켜보던 영끌 시절에 안 들어갔던 분들이 갑자기 또 보도가 또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6월은 피크를 전 찍을 것 같고 잘하면 7월에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그 사람의 심리가, 우리가 전고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전고점. 전고점을 돌파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네네. 부동산도 사실 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추세를 보면은 거래 양상이 좀 예전과 좀 틀립니다. 전고점을 잘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 다. 네. 이 정도 분위기라면 서울 같은 경우도 15주 연속이면 이미 특례 때 조금 펌핑이 약간 다시 됐고,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때가 80에서 85, 송파 같은 데는 90% 회복했거든요. 그럼 15주 연속이면 송파는 당연히 전고점 돌파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돌파를 하더라도 1, 2% 수준에서 끝이고 거래가 끊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2년도 초반,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도 계속 2021년도부터 불장 일으키면서 영끌 들어와서 2022년 넘어가면서도 신고가를 계속 찍었어요. 찍을 때 거래량이 꺾이기 시작했죠. 꺾이는데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연착륙 개념이었는데, 제가 볼 때 미국 금리 인상이 가세라니까 갑자기 푹 꺼졌거든요. 그러면 미국 금리와 상관없이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는 꺾이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딱 그 분위기라고 봐요. 근데 지금 6월은 피크를 찍었어요. 찍었고 5월이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하고 부동산은 5,18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등기상의 어떤 데이터를 정확히 체크해 본 거는 5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용으로 그게 5천이라는 숫자를 붙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그렇고. 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6월이 이제 피크입니다, 지금. 6월은 제가 볼 때 7천도 될 수 있어요. 되게 많네요. 서울이요. 예. 서울만입니다. 중요한 건 네네. 지방과 수도권은 아닙니다. 수도권 경기도도 많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전혀 받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서울만 지금 불장이거든요. 살짝. 불장인데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을 돌파 못했다. 그 이제 7월 지금 찍은 날이 11일이잖아요. 열흘 정도 분위기를 보니까 매매 가격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 평균 매매 가격 뭐 이런 뉴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좋을 땐 11억, 12억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9억 넘을까 말까 합니다. 8억 9천, 뭐 7천이래요. 평균을 뽑아보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22년 초에 끝물, 일단 조정장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7월에는 꺾이는 모습이 7월 말 정도 빠르면 중순, 그리고 데이터 좀 더 봐야겠지만 8월 되면 또 비수기도 약간 겹치잖아요. 여름 휴가철이랑. 그런 게 가세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나 심리가 약간 다 약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이 저는 될 가능성이, 쉽게 말하면 하반기죠. 하반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여러 지표들도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표들이 좋아지는 게 수출 회복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불황형 흑자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 좋아지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뭐 이게 부동산이 받쳐주고 계속 하잖아요. 지금은 정책금리 오로지 그거 하나로 또 언론의 힘으로 지금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안 줄잖아요. 아, 매물은 여전히. 네, 이 정도 장이면은 매물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억나시죠? 예전에 매물 씨발라 네. 이런 단어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런 걸 좀 볼 때 좀 꺾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같은 경우에는 그 5월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약간 고점이고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 6월은 이미 벌써 지금 한 20일 남았잖아요. 한 달 신고량 하면 네. 7월 10일이니까 20일 정도 기간 남았으면 보통 제가 이 정도 숫자에다가 가중치 넣으면은 20일이니까 3분의 1이잖아요. 60일 기간 중에. 그러면 1.3 정도 곱하면 되는데 그걸 곱하면 지금 한 4,900, 한 5,000, 6,000 초반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불이 붙은 게 여진이 계속됐다라면 특히 그 생애 최초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으로 2억, 3억, 4억, 5억, 6억대들이 거래가 많아요. 아, 젊은 분들이 머리 아프니까 네네. 그냥 대출 받아서 또 저금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받쳐주는데 거래 금액 수준대가 예전에 비하면 10억 이상이 5, 60%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60에서 70%가 9억 이하고 네네. 20, 30%가 10억, 11억, 12억 이렇게 분산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저항에 부딪힌 게 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좀 틀려요, 예전하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정부의 약간 대출 정책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말 약간 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 장의 또 특이한 점은요. 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주택자분들. 그분들이 계속 오른다 하는데 요번에 한번 꺾였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2022년도에 팍 꺾였다가 2023년에 다시 회복 좀 했다가 9월 이후에 쭉 내려갔다가 신생아론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출 상품이 나온 거예요. 정책 대출 금리가. 저렴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해당되면 2.8도 나오고 막 이래요. 3%대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기존 대출의 단점이 뭐냐면 약정 자체가 대환 대출을 하지 않는 한은 대출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출 조정은 있지만. 그러면 현재 금리에서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데다가 지금 받쳐주니까 지금 정리하면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분들이 처분 조건부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지금 거래량 중에 그 백데이터는 제가 아직 섭취를 안 했고 이제 구두상의 데이터로 들었는데 전세 대출 하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은행도 있고 뭐 은행 영업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출에 만약에 100명 중에 7, 80명이 대출을 한다 그러면 그 7, 80명을 100으로 봤을 때 60%에서 70% 사이가 집을 가진 분들이에요. 갈아타는 분들. 지금.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받는 분들은 30에서 40%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또 우리 주택 매입 비중을 보시면 3040이 65%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끌 3040들이 공격적인 분들 조금 20, 30% 하고, 됐다, 이제 내 집만 하겠다 하는 그분들 한 10%, 20% 하고,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차액 실현을 하려는 어떤 다음 기회를 더 바라보고, 네. 하시는 분들이 뭉쳐진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의 형태가 경제가 좋아지고, 뒤에 인구가 받쳐주고, 소득이 늘고 이래서 가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쵸? 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이 좀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근데 분명한 것은 조정이 올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빚으로 떠받친 거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시장에서도. 네네. 여기서 추가적인 수요들이 이 값에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가설처럼 이 값에 사는 건 바보다라는 어떤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거기다 또 외부 리스크도 아직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툭 건드리면 자빠질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제가 볼 때 본격적인 데드캣 바운스의 본격적인 장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가 올 가을이 될지 내년 봄이 될지
조금의 시차는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서 상승 거래에 대해서 주로 이제 뉴스들은 많이 다루는데 뭐 하락 그렇죠. 거래나 이런 것도 좀 있나요? 그러면 네? 하락 거래나 이런 것도 좀 있나요? 하락 거래가 지금 40에서 45%입니다. 꽤 많네요. 아이러니한 게 네. 완전 하락장에서는 하락 거래가 거의 7, 80% 비중이 높아지는데 네. 요즘의 상승장은 특례보금자리로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상승 그 거래량이 60, 70%, 80% 가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 네. 그러면 이 시기에 팔겠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미래에 대해서 미래라는 거 1, 2년, 3년 뒤겠죠?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면 사는 분들은 더 늘고 파는 분들은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연끌 때처럼 쭉 타야겠죠. 근데 그게 어느 과도한 선에 다다르면 이건 가격이 오버슈팅 됐다. 버블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빠지겠죠. 근데 지금 그 힘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도 우리 연끌 시절에 두세 달 연속 12,000, 13,000, 15,000 찍었거든요. 지금은 4,000, 3,000으로 놀다가 5,000 되니까 뭐 난리 난 것처럼 괜히 과대포장하고 네.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2021년 기준으로 2006년부터 한 17년 동안은 6,000한 2,300건 나와요. 제가 데이터를 뽑아도 제가 처음으로 아마 방송에서 얘기한 사람이 절 거예요. 다 뽑아보니까 그래서 그걸 맞추고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써서 좋은데 결론은 평균이라는 거는요, 시장이 경합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것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 대출이 이게 지금 받쳐주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시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환율이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해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는 데다가 혹시라도 미국이 오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트리거가 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 취약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어떤 소득 대비 그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 50%는 하지 마셔라. 조심하셔라는 게 그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다 비싸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걸 누가 싸다 그래요, 지금. 그거는 집 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밖에 없어요. 집값 상승해서 좋다 하고 떠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의 대부분이 하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투자 이러니까. 근데 실제로 시장을 보면요. 60, 70% 분들은 투자 개념 없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거주용을 더 생각하세요. 하도 주위에서 투자 하니까. 이왕이면 투자도 되는 걸 찾는 거지. 표현이.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투자 생각하고 집을 구하려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투자하고 갭투기 했던 분들이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잘 볼 게 언론하고 그쪽만 지금 얘기하잖아요. 무주택자분들은 박탈감 느끼고 청년들도 박탈감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이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버슈팅 됐다고 뭐 전 세계가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조정되고 시장 가도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PF 문제 때문에. 그렇죠? 다 알지 않습니까? 그 PF 살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그 부분을, 이게 언제까지 이 시스템이 유지될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과부하가 걸리는 타임이 오겠죠? 그러면 2011년도 사태, 뭐 저축은행 사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방어 툴이 많으니까 분명히 어떤 쇼크가 좀 한번 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58주째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는 그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정부가 전세 가격, 전세 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역전세 났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 하반기에. 네. 금리가, 전세대출 금리가 뭐 3%에 받아붙던 분들이 막 5%, 6%가 돼버리니까 그 전세대출 금리가 3억, 5억이면 보통 80, 100 내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원룸 살던 분들도 원룸 뭐 보증금 1,000에 80 사느니 아파트 살아보자 그러고 넘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붐을 탔던 거고, 전세 그것이. 근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어떤 그 지출이어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생활을 하거나 저축을 하는데 갑자기 200이 됐잖아요. 이게 다 튕겨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역전세가 터진 거고,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이 지금 58주째 상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인이 시장에서 자연적인 건가를 봐야겠죠. 중요한 건 아주 기억하시겠지만 상생 임대인.
상생 임대인 제도를 해가지고 전세 가격을 조금 안 올리면 양도세를 감면해 줬어요. 임대인들한테.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하죠, 그거는. 손해보는 거는 뭐 임대료 얼마인데 이익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한 5, 6억, 7억짜리면 양도세 1억 낼 걸 안 내니까. 그러니까 뭐 너나 좋다고 그 역량에다가 말씀드린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들어서 월세로 넘어가는 분들의 역량이 있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확 줄잖아요. 전세 가격이 쭉 내려갔어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 한 1년 반 정도 계속 쭉 빠진 걸 알아요. 그 뒤로부터 쭉 빠졌는데 그럼 한 60주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빠진 수준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초동 반포 아크로리오 파크가 그 국민 평형이 매매가는 40억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세가 24억까지 고점을 찍었어요. 전세 막 올라갈 때잖아요. 네네. 근데 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가 딱 오니까 매매 가격은 25억에서 30억으로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12억. 네. 근데 이게 지금 올라서 지금 말씀 주신 58주째 올라서 이제 16억, 17억이 됐어요. 아. 그러면 2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도 역전세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등기정보광장이라고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이 주택 상승기에 임차권 등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임차권 등기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그 경매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58주째 상승이면 임차권 등기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올랐는데 돈 돌려주면 되니까, 그죠? 근데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 이 막 경기 좋을 때는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는요, 21년 초까지도 그랬죠. 서울의 임차권 등기가 한 100에서 150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연유겠죠. 뒤에 임차인 문제보다 뭐 세금 이런 거 겹쳤겠죠. 근데 지금은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요, 2,000건을 찍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배, 10배가 튀었어요. 임차권 등기가.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뭘 했죠? 그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을 임대인한테 줬잖아요. 임대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니까. 그걸로 지금 버틴 게 7월부터 끝이에요. 7월 1일부터 그걸 이제 더 안 합니다. 돈을 그걸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허구가 돈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막 펌핑하는 거 막아주느라고. 이것까지 임대인까지 대출할 입장이 아닌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명분이 없잖아요.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있는 사람만 위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쳐다도 안 보면서. 이거는 정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대출을 웃기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가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서민한테 넘어가잖아요.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그 네. 부담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끊긴단 말이에요. 7월 1일부터. 끊기는 데다가 임차권 등기가 끊기기 전에도 그 2,000건이 계속 유지해가지고 요새는 한 1,400건, 1,500건이에요. 그럼 벌써 한 6, 7개월 지났으면요. 몇만 채가 지금 경매예요. 그래서 또 데이터가 나오죠. 무슨 데이터? 뭐 11년 만에 임의 경매 최대 건수 이런 기사 보셨잖아요.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면 시장이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건 여러 가지 지표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세가 상승도 이게 정상적인 상승이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 너무 불리는 거죠. 그러면 재작년 2021년 2년 기억해 보시면 전세 씨말라 사람 줄 쓴 거 사진 찍어가지고 공포감 조장하고 그 언론들이 다 한 거잖아요. 언론들이 이거 보도 안 하면 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펌핑이 안 돼요. 이게 언론의 책임이 좀 크다고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나 경매 건수 늘어나는 걸 볼 때 줄질 않아요, 잘. 그러면 이게 허구가 지금 뭐 보증금 확대 비율을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보증 한도를 넓혔거든요. 그걸로 지금 어렵게 지금 막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에 돈이 많아서 계속 퍼주면 되는데 지금 세수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이니까 말씀 주신 전세 가격 58주째 상승한 건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답변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네. 얼죽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얼죽세요?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 요새 얼죽세 쪽이 생겼답니다. 이게 우리 박원갑 박사님 아시죠? 네네네. 그분하고 저하고 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얼죽새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너무 그 적절하다 그랬는데 얼죽새 여러분 맞잖아요 느낌이. 얼죽새. 요즘 젊은이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좋게 얘기하면 도전력이 강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모험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따뜻하게 살고 보자 이런 주의가 너무 많아요. 미래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한방주의도 많고 근데 그건 일부분인데 나머지 분들은 성실한데 이 일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나머지 분들도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자꾸 박탈감 느끼고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뭐 좀 말이 좀 와전됐지만 그래서 얼죽새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걔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분명히 어느 정도 과열이 되고 나면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 시기가 지금 저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젊은이들이 한쪽에서는 핸드폰비를 아끼면서 쓰고 있는데 이 얘기도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인이 1억인 집을 사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예전에. 근데 주위를 보니까 막 펌핑이 되니까 세미나 때 오신 분인데 자기가 1억이 있는데 한 뭐 6억, 7억, 10억짜리 집을 배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2009년도에는 하우스 푸어가 된 거고 물론 이제 가족 단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좀 과열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공사원분들이 너무 도전적이다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조금만 한번 쉬었다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값이 내려온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셀프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 시장이 조금 여러 가지 모습이 엉켜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서서 이제 PF 문제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이달로 예정됐었던 스트레스 DSR 도입을 2달 연기했잖아요. 네, 예. 그 이유가 이제 200조 규모의 부동산 PF 조정 대책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완전히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뭐냐면 삽질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 주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왜 연기를 하지? 그리고 한쪽에서는 뭘 했어요? 또 가계부채를 저하기 위해서 은행들한테 금감원장이 어떻게 보면 쇼하고 있는 거예요. 금감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은행들한테 대출 자제하라 뭐 이런 액션 던졌잖아요. 5개 은행에. 뭐 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웃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땐 자기들은 전체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같이 경제 공부 뭐 한 10년, 15년밖에 안 한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엉켜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느끼고 있고 그걸 왜 하냐면 물가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매 판매라 그러죠. 그게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몇 달째. 드문 일이에요. 우리 역사상.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했던 말이 다시 돌아옵니다. 재정 구조 개혁 없이 그럼 PF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PF나 우리 주택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구조 개혁 없이 재정 통화 정책을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한은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한은 총재님도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자꾸 정치권은 포퓰리즘 때문에 뭐 인하해라 하는데 자영업자, 건설사를 보면 맞는 말이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리를 인하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게 나아요?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아가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게 나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소비가 늘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비가 늘어나는 게 네. 내수가 살아나고 좋잖아요. 네. 그걸 뻔히 알면서 지금 부동산 PF 건설사 살린다고 나라가 마치 망할 것처럼 나라가 왜 망합니까?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건설사 부도나도 나라 멀쩡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이게 대국민 사기 형태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좀 말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정부가 경제 정책이 물론 완벽한 건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말은 물가 잡겠다고 하는데 환율 상승을 막지 못하잖아요. 그게 원인이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모든 원인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가계부채는 증가를 시키고 있으니 자꾸 해외에서 경고가 나오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되지 않을까. DSR 연기를 왜 했을까요? DSR 연기하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대출 금액이 좀 적어져요.
적어지면 시장이 조금이라도 다운되는 느낌을 줄까봐. 왜?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분양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떠들어놨잖아요. 이제 PF 구조화해서 살리겠다라고. 근데 지금 구조화한 것도 분양가를 잡으면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들 좀 힘들거든요. 최근에 저번에 한번 제가 저번 달에 한번 뽑았을 때 29개 현장 분양했는데 서울 빼고 나머지에서 7, 80%가 미분양입니다. 보도에 많이 안 나와요. 야, 그러네요. 네, 그냥 이런 부분들이 감춰져 있다 보니까 정부도 고육지책이죠. 아, 이게 사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값이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켜 있었다, 시장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은 왜 정부가 스트레스 디아스를 전 세계가 한국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하고 본인들도 당국자들도 위험하다고 하면서 또 얘기하면서 하겠다고 해놓고 밀룰까? 그거는 이제 뭔가 잘 실타래가 안 풀렸다라는 반증이겠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꼭 대비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년 만에 청약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월 네.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이렇게 바뀐 배경은 무엇이고 이번 바뀐 내용대로 25만 원씩 청약 통장에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 아시지 않나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 사실 일반 회사가 자기 자본금의 90배를 갖다 보증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끊거나 뭐 차용증을 끊으면 그걸 믿나요, 사람들이? 불가능하죠. 네. 근데 지금 국가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전세 사기 돈 메꾸고 대위변제하느라고 다 메꾸고 지금 여기저기 PF 현장부터 온갖 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주택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건설회사에서 쓰이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 막 펑크난 데를 메꾸다 보니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한도를 넘어서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여러분 얼핏 보도 보셨을 거예요. 보증 한도를 그전엔 법적으로 70배였어요. 70배. 그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 돈이 5조인데 70배면 3,500조를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건 진짜 꿀적이죠? 네. 근데 국가니까 주택 주거 정책을 위해서 국가가 보증을 쓰니까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한도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차기에 전세자금 누가 대출을 받을 때, 전세를 들어갈 때 대출 받아가지고 보증을 써놨는데 보증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써버렸어요. 고갈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걸 90배로 늘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얘기를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한테 다 혀를 찹니다. 야, 이거 자빠지면 어떡하려고. 한 군데 놨죠. 이 사례가 여러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있잖아요. 그때 그 프레드 맥하고 매니메이 있잖아요. 페니메이. 걔네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조금 또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그 중에 30~40%가 주택 청약예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돈 가지고 빌려주고 하는 겁니다. 그 돌려막기요, 쉽게 말하면. 주택도시기금 입장에서 편하게 보시면. 그럼 들어오면 이 돈으로 여기 메꿨다 받을 거 받고 이렇게 돌려가는 거거든요. 점점 볼륨이 커진 거고. 아차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4조에 대해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정말 국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면은 이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고, 전세사기 4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이나 국토교통부 일인데,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꾸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요번에 25만 원 올렸는데, 25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국민 중에. 근데 왜 아무도 없는데 그걸 할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걷어들이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이 우리 돈이고, 근데 중요한 건 아쉬운 건 그거죠. 그 돈이 분양가를 낮추고, 왜냐면 공공택지를 사가지고, 주택도시금 지원해주고, 그런 공공분양에 보증서 주고, 분양가를 낮추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건 좀 제가 볼 땐 심각하게 수정돼야 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 더 걷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 인터뷰 때 30평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25평이 좀 새롭게 뜨고 있고, 또 건설사들은 새롭게 27평을 또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좀 투자 관점에서 내지는 뭐 내 집 마련 관점에서 가격대가 같다면은 서울 25평 구축가
경기도 30평 신축 아파트. 어떤 걸 좀 사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서울 20평. 서울. 아, 네. 네. 수요가 존재하거나 증가한다라면 음. 그 제품은 가격 상승의 요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2, 3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서울이라는 입지를 생각하면 똑같은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서울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25평.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투자 관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 관점은 서울 구축이 낫고, 투자가 아니라 주거의 개념이 70%고 투자의 관점이 30%다 그러면 편하게 그냥 신축이 낫죠. 왜? 인생 천년 사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 드릴게요. 재건축에서 떼돈 벌겠다고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런 집에서 하는데 이거 늦어지면 20년 가요. 뭐 어디 아파트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풍운의 꿈을 안고 네네. 올인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아. 좀 불편하지만 네네. 10년 뒤에 재건축이 되면 떼돈을 벌 거야. 뭐 이런 자기만의 그림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20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죠? 아. 그래서 진짜 선수 투기꾼에 가까운 투자자들은 조금 덜 차익을 보더라도 재건축 현장에 바로 될 거라고 판단된 현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재건축 재개발 시장 조심하셔야 될 게, 예전에는 용적률이 100에서 150% 사이 지은 것들이 재건축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나고 현금 청산, 집도 받고 돈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30년 텀으로 돌아오면 1960, 70년, 80년대 지은 것들은 2010년에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15년 사이, 2000년 초반에는 그게 붐이에요. 재건축을 했더니 다 돈을 벌었더라. 이거 패러다임이 잡혔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그럼 그때 지은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어때요? 올라가 있잖아요. 180에서 220, 250이에요. 얘들은 올릴 수 있는 폭이 예전에 100% 업이 된다면 지금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를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500%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가 망가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물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재건축 이제 들어가셔야지 쉽게 또 안 되잖아요. 공사비 올라가지고 또 충돌 벌어지고, 종합적으로 하셔야지.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가셔야지. 그러니까 서울 구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축이지만 25평 정도면 살 수도 있잖아요. 15평짜리 아파트도 많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네. 근데 25평 정도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자기가 그 건축비를 부담하고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20, 30년 뒤에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걸 감안하면은 그 관점에서는 서울이 낫다고 보는 거죠. 네. 투자 관점에서. 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대형 병원이 있는 도시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인구 감소에도 끝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는데, 노후의 시골이 아닌 도심에서 살아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웬만한 광역시는 다 대형 병원 다 있고요. 신도시급에도 다 지금 병원들이 수요가 충분히 있으니까 병원들이 웬만한 다 있습니다. 정말 읍면동 옛날처럼 시골이 돼야 병원에 바로 못 가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데 거기는 일부 특권 계층이 계시는 데니까 그걸 갖다 자꾸 일반화 시키면 안 되겠죠. 대부분은 20, 30분에서 3, 40분 가면 그런 거리에 다 있을 거고, 급할 때는 그거 한 15분이면 가잖아요. 119 부르면은. 네네.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질병의 상태, 위험했을 때 다 골든타임은 다 적용되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멀어졌을 때가 문제잖아요. 지금 그 대형병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대형병원이 제가 볼 때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도시라든지 수도권 일대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고 봐요. 지금 수도권에서 대형병원 시간 골든타임 놓쳐서 못 간다는 뉴스보다는, 그쵸? 지방에서 주로 뭐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가는데 3, 40분, 45분, 뭐 50분 이럴 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더 좋다라고 어필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분들은 이런 얘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병원들이요. 당신들은 그냥 병원 안 가고 편하게 살고 싶은 분도 많아요. 조금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근데 그걸 병원들이 억지로 드리는 손님도 엄청 많아요.
아, 그 와중에 베이비 부모들이 다 양산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엄청 이게 지금 많죠. 겹쳐진 네. 시기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가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지만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연관돼요. 이거 좀 조금 이렇게 밝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장례식장 뭐 빈손으로 가겠지만 장례 처리하는 데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자기 관계가 없으면.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줄을 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태어나 처음 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찾아갔을 때는 줄이 뭐예요? 한산하죠. 네. 지금은 보통 화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장을 가려고 그러면요. 무슨 예약을 하고 줄을 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 앞에 광장에요. 보통 이제 식구들이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 버스들이 저는 무슨 금강산 여행 다녀온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돌아가시나?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보는 거와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와, 이 정도구나. 대한민국의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는 속도가 빠르구나.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의 시설이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줄 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중장기로 10년, 20년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저 정도까지. 그 뒤에 시장은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우리 상공사원분들은 충분히 예측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지. 어른들이 내가 3, 40년 동안 부동산 돈 벌어서 이거는 저희 세대 때 얘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밝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거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 감소라는 라인하고 연결해서요.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라서 사실. 그럼요. 흐름이 너무 네. 거대해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2026년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네. 저도 모르게 살짝 웃음이 쳤는데. 약간 섬뜩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완전 나쁜 보고서죠. 2009년 2009년에 보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아까도 말씀 올렸잖아요. 돈이 있어 사잖아요. 지금 대출로 지금 끌어올린 주택가격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데, 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사죠, 그거를? 길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경제가 좀 다운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지금 생활하기 힘든데, 사업 유지하기 힘든데,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도 말씀드리면 이게 연결될지 모르지만, 지금 땅 부자들, 건물 부자 되게 많아요. 안 팔려요. 지금 내놓은 지 2년 돼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가격만 생각해요. 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변해가지고 떨어질 거를 약간 무시하는 수준까지 돼요. 왜 건물이 4채 있으면 하나 박살나도 살만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2009년도에 박살났거든요. 10년도에. 지금 그 모습을 제가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공급이 왜 부족하죠? 건축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너무 비싸니까. 비싸서 안 팔린다는 얘기 뭐야?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해야죠. 그 가격에는 안 사잖아. 하지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미분양이에요. 서울도 지금 미분양 그대로 남아있어요. 동작구하고 송파하고 다 그대로 비싸니까 안 팔리고 있다고요. 이런 장애도. 이게 시장이 좀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기자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맨날 상승만 그 기사 쓰지 마시고 하락하고 있는 현장, 경매 물건 이런 거 자꾸 붙여주면 시장의 균형을 맞춰가고 적정 가격이 돼야 사는 사람이 시장에 돌잖아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확 붐 타가지고 딱 했다가 끝. 수요 공백기가 오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밥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한 달치를 3, 4일 만에 다 먹었다고 생각할게요. 그거 배탈 나고 설사해가지고 고생하잖아요. 부동산이나 이런 시장도 그런 논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과부하 걸린 느낌이잖아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그런 보고를 낸 것이 누굴 위한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주택산업연구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건설사들이 회원사인 단체예요. 그럼 누구를 대변하겠어요? 건설사들을 대변하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공급 부족을 얘기하면서 이제 집값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심하면 땡 종대그 회장께서 네. 작년 12월에 한 얘기가 있어요. 작년 12월에 취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택가격 시장이 법이 너무 높다는 걸 아는지 뒷얘기를 하는데 뒷얘기 핵심이 뭐냐. 우리 건설사들은 언제든 주택 공급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정부에서 인허가만 내주면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공공택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보했잖아요. 수도권에 3기 신도시부터. 분양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 분양 안 하는 물건을 갖다가 건설사가 지금 일이 없잖아요. 재건축 현장 자꾸 공사비 갈등으로 수주가 잘 안 되고 지방은 새로 발주하기 쉽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이 줄었잖아요. 그때 이 양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린 다 준비돼 있다. 우리라는 게 누구예요? 건설사들은 다 준비돼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 빨리 분양해주면 우리 바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를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이에요? 아니면 지금 정부가 빨리빨리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해야 됩니다. 이게 할 소리예요. 사실 어디서 무슨 약 파는 수준의 그런 표현을 원장께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땐 약 파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2009년도에도 똑같았어요. 2009년도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주택시장이 훅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 분양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많아요. 양도세 비과세부터 투자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번에 원희룡 장관도 그 얘기 했잖아요. 혹시라도 투기 조짐이 보이면 이렇게 풀어줬던 대책을 조정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풀었어요. 푸니까 막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경기는 안 좋았어. 경영 건설사들이 안 좋으니까 그때 한 말이 이거 공급 부족 온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미분양은 늘어나고 왜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건설사들이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이 많지만 2, 3년 뒤에는 집이 모자랄 거다 이거예요. 논리가. 그러면 미분양된 거는 어디 가죠? 계속 이어오잖아요. 논리를 이상하게 펴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9년도에 그렇게 2011년, 12년 되면 집값 폭등할 거라고 펌핑을 했어요. 똑같이 지금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사다가 전고점을 또 회복하니까 비싸서 또 못 샀어요. 못 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안 통하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돼요? 건설사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축은행이 막 투자했던 PF 현장들이 뻗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저축은행 사태 아닙니까? 뻗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푹 가라앉죠, 시장이. 그렇죠. 사람들이 알게 됐죠. 이거 봐라, 이거 펌핑된 거구나. 과도하게 버블이었구나 판단되니까 시장은 4, 5년 동안 그 뒤로 쭉 횡보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MB 정부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뭐 대출 확대 수준을 갖다가 적절하게 하고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공공주택을 반값에 분양을 막 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 잡혀요. 근데 왜 안 하죠? 엉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공공택지 지금 보상이 거의 100%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분양 2, 3년 뒤에 물량이 100만 채면 남아돌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카르텔에 이 아주 안 좋은 양태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세금 빼먹어가지고 누구누군 부자 되겠다는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그 카르텔을 깨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깨주시길 바라는데 그 카르텔이 심각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주택산업연구원장이 그런 얘기라고 보고서를 그런 걸 던지면 그럼 대책은 뭐죠? 공공택지 지금 확보한 거 빨리 분양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잘 안 쓰잖아요. 자, 국민들 데리고 뭐 장난칩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만약에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아서 같다라고 하면 여론이 형성되면 분명히 이 건설 관계 이런 분들도 더 이상 펌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그냥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예. 그래서 그 보고서는 믿지 마셔라. 실제로 2011년, 12년도에 그대로 뉴스를 제가 자막을 보여드릴게요. 서울 수도권 마이너스 피 30에서 40% 입주 때기입니다. 이게 2012년도. 그 보도 뉴스 여러분 치시면 딱 떠요. 그렇게 2009년도에 폭등할 거라고 했던 것들이 그게 똑같이 올지 않으라는 확답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쵸?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셔라. 음. 그 논리만 보면 맞는데 전체를 보면 아닌 시장이 올 수도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시장이 사람들이 집 살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집이 모자르면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지금 그런 건가요? 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전세도 지금 전세 대출이 70% 전세 대출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되게 감소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계다. 지금 그들만의 리그로 지금 이 시장이 버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막뭐 기사도 그렇고 여기저기 네. 서울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하니까 약간 조급해하는 무주택자들이 네, 있죠. 지금이라도 약간 집을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지금 샀을 때 본인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집을 사고 나서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와 그대로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버틸 수 있나를 판단하십시오. 아, 못 버티는 데 들어가면 이거는 적합한 투자가 아니죠. 버틸 수 있고 내가 언젠가는 우리 자본주의가 올라가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재건축에 배팅해가지고 어렵게 살지만 제가 좀 찾잖아요. 그 고생에 대한 값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이한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런 시장이 다시는 코로나가 이런 게 없는 한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그러고 뭐 조지 소로스도 그러고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이 5년, 10년의 시장은 다시는 안 올 것 같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안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가 최고의 거품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감안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투자 수익을 보더라도 예전에 갭 투자의 개념이 지금 갭 투자 자꾸 얘기하잖아요. 갭 투자 뭐 자꾸 전세가 오른다고 자꾸 펌핑하는데 여러분 서울이 전세 가격 비율이요. 그때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갭 투자 초반 전에. 그러니까 갭 투자가 가능한데 지금 54%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볼륨이 5억이던 게 5억에 70%면 3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만 있으면 되는데 네네. 이게 지금 10억, 15억 됐잖아요. 두세 배 됐잖아요. 15억인데 지금 50%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억이 15억짜리가 됐으면 주택 이 전세가 비율이 70%를 할지라도 7인치를 찾으면 6억, 5억이 있어야 돼요. 이때는 1억 5천이 있어야 되고 시장 자체의 투입분과 아웃풋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전세 가격이 오르니 집값 오른다 이거 떠든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집 팔려는 사람들 아닐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 갭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 200% 올랐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갭이 벌어졌잖아요. 수요의 공백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젊은 분들이 저는 이제 뭐 30년을 부동산 하니까 흐름이 좀 보이지만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오르는 것만 봤고 또 이러니까 이제 약간 트라우마? 그러니까 언론의 공포 마케팅에 당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같이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집이 서울이 뭐 거래량이 늘었니 많이 막 얘기하는데 8만 5천 건까지 갔던 게 그 사이에 지금 한 15,000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8만 2천이에요. 계속 물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면 왜 나옵니까? 이걸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조급해할 필요 없는데 언론 그러니까 이런 거 저 보실 때 퇴근하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 이렇게 모바일 보잖아요. 그럼 제목이 다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거 보시는 거는 자제하시고 흐름만 보시고 이렇게 우리 유튜브 사이다 이런 거 네. 보시면서 네. 냉정하게 이제 정보를 잘 취하셔야 됩니다.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5천 1억 2억이.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한 사례가 또 어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어느 이제 고소득자분이 네. 말씀대로 조급하셔가지고 최근에 뭐 사례입니다. 실제로 자기 돈이 6억이 있는 거예요. 딱 6억이에요 그냥. 근데 20억짜리 서초동 아파트 삽니다. 이야, 이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진짜 비정상적이죠. 무리하셨네요. 네. 어떻게 샀냐고 그랬더니 그 대출 본부장 말이 자기도 놀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가 10억이 있더니 요새 50% 수준이니까 전세가 10억이 있는 거예요. 6억 갖고 돈이 모자라잖아요. 4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대출이. 그러니까 이 1억을 갖다가요, 사채는 아니지만 거의 고금리.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야. 더 오를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부담이 되도록 이분이 이제 소득이 좀 있어요. 이자를 내가 내면서 조금이라도 더 붙여서 조금이라도 메꿔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고
더 오르면 아니면 투자의 개념도 같이 있다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분위기가 이러니까 훅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건 좀 오버슈팅이다. 다만 말씀드렸던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좀 어렵게 감당하겠죠? 그냥 뭐 4억이면 그냥 가볍게 5%짜리 2, 300인데, 최소 연봉 한 8천, 9천은 돼야 이거 배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가격이 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를 경우, 똑같이 갈 경우, 내릴 경우를 세 개를 놓고 내가 과연 답이 보여요, 그러면. 그럼 무리하지 않으시거든요.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거나 만약에 이제 하반기부터 뭔가 다시 집값이 좀 안정화된다,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집 사기 좋은 시점이 올 텐데, 만약 한 1억 내지는 1억보다 조금 많은 그런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주목할 만한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아, 만약에 좀 바뀐다 그러면요. 네. 서울 수도권은 뭐 유형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피스텔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저평가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얘기하는데 자꾸 지금 내 집 마련의 개념이니까 오피스텔 제대로 된 단지들은 관리도 잘 되고 이래서 관리비도 적고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데들의 평균 단가를 따져보면요, 아파트 대비 50%수준밖에 안 해요. 그런 방법도 한번 확인하시고,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안 쳐주고 세금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부가 일부러 아파트 시장을 받치느라고 오피스텔을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젊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나온 섹터를 말씀하셨잖아요. 젊은 분들 입장이면 레벨이 어딜까요? 소득층이 또 다르잖아요. 젊은 분들이 연봉 1억 이상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1억이면 세금 빼고 한 6, 7천 나오고 최저생계비 있으면 1년에 한 2, 3천 모아요. 연봉 1억인 분들이. 알뜰한 분들이 한 3천, 잘해야 3천 모을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3억이잖아요. 복리이자 계산해도 한 4, 5억이고요. 답이 없죠, 현재 주택 가격이. 그렇다면 너무 고평가된 데에 무리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살짝 돌아보시면 첫 번째 교통계획. 지금 서울에도 지금 뭐 계속 전철 파고 있잖아요.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조금은 떨어진 것 같지만 교통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교통이 좋아지면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 교통이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어디가 뚫려 나와요. 그런 지역을 지금을 보지 마시고 3년, 5년 뒤에 어디에 고속도로가 나거나 외곽도로가 나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이건 2, 3년만 참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못 참으세요, 분들이. 근데 진짜 투자할 줄 아는 분들은 다 4, 5년 전 뒤를 보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데가 여기서 더 오르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좀 복합적인 방식을 택하시는 게 더 항상 확률이 높더라, 성공 확률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족 도시면서 인구가 늘어갈 때, 전국으로 보자라면, 서울을 볼 때는 이 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좀 약간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쩌면 약간 쇼킹이 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오랫동안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 사업 시행인가가 낮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다가가시고, 뭐 추진위가 설립되고 조합 설립됐다 훅 가지 마세요. 쫓아가시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항상 소득 지역을 말씀하셨으니까 서울 안에서 말씀드리면 그 의외로 접근성이 좋은데 사람들이 모르는 동네들이, 이제 어느 동이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이미 떠 있는 마용성 강남 3구 빼고요, 4구 빼고 나머지 구들 중에 보시면요, 이거는 하나의 팁이라 할까요? 자기 차량을 가지시고, 왜냐면 여러분 중에 이제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차량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출퇴근이나 접근성이 좋아지는 동네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를 타봐야 알거든요. 차를 타시거나 친구 차를 같이 타시고 전철역 부근에서 그 뒤에 동네를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골목 따라서. 돌다 보면요, 거짓말같이 어느 섹터가 안정된 지역인데 느낌이 여기는 내가 집을 요거 부시고 새로 줄 수도 있겠다라든지 빌라를 줄 수도 있겠네,
잘하면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아타운 있잖아요. 될 수도 있게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런 데 가보면은 일단 후순위다 보니까 가격이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거주를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분명히 6년, 10년 뒤에 서울의 모습은 다 이제 슬럼화되거나 오래된 주택들은 개량되거나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산을 좀 하시면서 접근하셔야지 공부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실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뜰 거니까 사세요. 모아타운 하면 샀다가 물리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공부 조금 하시고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을 가시면 되고 수도권은 교통계획 보시고 아무 데나 가셔도 5년, 10년 뒤에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여기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디 광주를 예를 들게요. 거기 교통이 뚫리면 서울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요. 진짜 20분,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뚫릴 때 가면 비싸잖아요. 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도시기본계획 교통을 보시고 네. 한번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정말 기사 타이틀만 보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런 걱정이 막 드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네네. 교수님께서 또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잘 참고를 하시고 네. 또 현명한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동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워낙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적으로도 부동산 또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보는 눈이 또 다년간의 그런 또 경험을 통해서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최근에 집값이 좀 반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바뀌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도 5천 건을 지난달에 넘었고 과거에 3천 건, 4천 건 하던 게 5천 건이 넘었죠. 원래 이제 거래량이 한 전체 평균 내면은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내면은 한 6천 건 정도가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6천 건이 만일에 넘으면 뭐 상승기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부동산 값이 막 화랑일 때는 10,000건이 넘었죠. 네. 15,000건 막 이렇게 넘었죠. 근데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아파트 값이죠. 주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는 정부의 영향이 가장 저는 크다고 봐요. 정부의 영향이요. 예,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정부에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대출, 뭐 또 스트레스 DSR이라고 있죠. 네네. 예, 부채. 예. 그것도 좀 2달 연기해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또 많이 풀어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요. 지금 뭐 통화량이 지금 4,000조가 넘었다 그러죠. 역대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긴축을 해야 될 시점인데 통화량을 많이 풀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 정부 관계자가 인터뷰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집값이 더 올라야 된다.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더 올라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뭐 어젠가 뭐 한 걸 봤어요.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르면은 PF 문제도 해결되고, 뭐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상승하면 PF는 해결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정부가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뭐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과연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아주 그냥 대놓고 집값을 띄우겠다는, 그리고 PF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집값을 띄운다. 이거는 좀, 처방이 잘못된 거거든요. PF 문제는 PF 문제대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값을 막 올리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요의 창출은,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오르고 또, 심리적으로 또 무주택자들은,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다. 또, 과거에 있었던 영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집 사는 분들이 실수요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초조감에. 이러다 또 폭등되는 거 아니야? 2020년에 이제 한 30% 떨어졌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다시 거의 다 회복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은 서울의 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올랐다가 볼 수가 없어요. 서울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올랐다가 볼 수가 없거든요. 주로 뭐, 중심지,
아파트 중에서도 핵심지 있잖아요. 강남이라든가 뭐 네. 이런 용산이라든가 핵심 지역만 좀 올랐고 서울 시내 그 외의 지역은 아직도 오르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오르는 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의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정부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많은 대출을 해줌으로써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저는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정부의 뭐 대출 정책이라든지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생아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끊긴다라고 한다면은 재차 다시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정부에서 만일에 그런 대출을 푸는 정책들, 돈을 푸는 정책들이 무한정 풀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릴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소통이 좀 된다고 봐요. 기준금리가 내리기를 바라는 건 정부뿐 아니라 뭐 건설회사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죠. PF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릴 것이다. 그때까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집값을 살려놓자. 아마 이런 시각 같아요. 그렇다면 약간 좀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특히나 이제 기사들을 보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중심 지역만 오르는 건데 뭐 신고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때 그 엄청난 그 불장의 데자뷰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지금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도 괜찮은 건가요? 무주택자들이 제일 초조하죠, 지금. 네. 뭐, 언론에 나는 게 뭐, 집값 오른다는 것뿐이 안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집값이 막 폭등한다. 뭐, 내년, 내후년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초조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빚을 내서, 금리도 싸잖아요. 1%대 금리도 있잖아요. 빚을 내가지고 실제로 사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고 또 호가도 많이 오르는 상태인데 저는 이러한 거는 이제 한정적이라고 봐요. 단기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수요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투자 수요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던 투자 수요를 집을 가지고 투자하던 분들은 이미 저는 많이 빠졌다고 봐요. 미리 팔고 다 빠졌고, 지금은 또 파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지금 매수세는 이제 초조감에 사로잡힌 그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지금, 오르는 시기에 올라탈 게 아니라, 물론 뭐 자기가 충분히 빚을 안 내고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값이 앞으로 과거처럼 뭐 폭등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뭐,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리고 완만한 상승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폭등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완만한 상승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예측이 가능하냐면 지금 뭐 중국 부동산 시장 망가졌죠. 네. 일본 망가졌죠. 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완전 초토화됐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부동산만 안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완만한 상승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할 수도 있고, 또 폭락할 수도 있고, 일본처럼 20, 30년 동안 장기 불황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봐요. 무주택자분들이 너무 초조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글로벌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자체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 값이 문제가 아니고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침체되면은 부동산 값이 오르긴 당연히 힘드니까 과거처럼 폭등장이 오기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침체가 오면 부동산은 끝장나는 거예요. 뭐 부동산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부동산 자체가 거래가 안 될 정도로 끝장나는 거죠. 장기 침체가 오면. 그래서 우리나라 장기 침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외국의 경제학자들이나 IMF나 이런 데서 경고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고 하시니까 네, 확실히 그 글로벌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으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우려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는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네. 이 가계대출에 대한 경고가 IMF도 경고를 하지만 미국의 많은 기관에서도 한국은 가계대출이 너무 저렇게 심해진다.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진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가계대출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나중에 가져오는 거거든요. 중국 가계대출로 엄청나게 해줘서 아파트를 사게 만들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이 가계대출이 그 위험한 거거든요. 이러한 가계대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외국에서 경고하는 게 인구가 너무 줄어요. 저출산 문제. 네네. 이 저출산 문제는 물론 장기적인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출산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서울 일부 지역 빼놓고 지방이 소멸하는 데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일부 보고서에 하면은 뭐 부산도 소멸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장기 저출산, 그 다음에 또 가계대출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PF 문제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을 부양시키는 정책을 정부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점에서 아마 외국에서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DSR 말씀해 주셨는데 DSR 2단계가 미뤄지면서 이 기간 안에만 빨리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이제 스트레스 네. DSR이라고 그러죠.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죠. 근데 9월 달로 2달 연기했잖아요. 연기했다는 거는 이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분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사라. 안 그러면 2달 후에 금리가 올라간다. 집을 사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줘가지고 그러면 2달 동안 집을 사라고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네. 2달 연기했다는 거는. 그래서 DSR 같은 경우는 바로 사실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은 이걸 정부에서 이거 시그널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2달 후에 또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만일에 집값이 상승 기조가 이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금융당국에서는 뭐 스트레스 DSR 풀고 또 뭐 신생아 특례 뭐 보금자리론 이런 걸 막 풀어제끼면서 또 얼마 전에 또 은행 관계자들 모아놓고 대출을 자제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봤어요. 이중적인 태도죠. 한쪽에서는 돈을 막 풀고 있으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은행들은 대출을 자제하라. 그러니까 정책의 엇박자가 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걸 위험하다고 보고 이런 상황이 위험하다고 보고 대출을 자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PF 문제가 심각하다. 이 PF 문제를 살리려면 집값이 더 상승해 줘야 되겠다. 뭐 정부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PF를 살리려면 집값이 더 상승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게 정책의 엇박자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전세제도를 폐지하자는 거는 당위성이죠. 당위성. 전세 제도는 이제 관습이기 때문에 뭐 제도가 아니에요. 폐지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있어온 하나의 관습이고 이거는 폐지 대상이 아니고 다만 정부에서는 이제 전세 사기 문제 또 그다음에 갭 투자 있잖아요. 전세금하고 매매가하고 차액만 내 가지고 맞아요. 전세값이 폭등하면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갭 투자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 해서 뭐 전세 제도는 있어야 좋을 것도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전세 제도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장기적으로 월세화 될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가 네.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뭐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자꾸 해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계층에서는 뭐 전세 대출을 90%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살 여유가 없는 분들도 지금 전세를 살잖아요. 그래서 빌라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빌라를 싫어하잖아요. 빌라 포비아 해가지고 네. 빌라를 싫어하는 형성이 생겼잖아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러다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니까 아파트의 전세금이 자꾸 오르고 또 전세가 오르는데 전세갈 여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작용이 자꾸 생기니까 정부에서는 전세 제도는 없애는 게 좋겠다. 이런 당위성을 저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되는 아파트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투자 관점에서. 그래서 약간 뭐 아시다시피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자재비라든지 뭐 공사비 이런 거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애매해진, 요연해진 상황인데, 그래서 미래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만한 구축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요? 구축 아파트요? 네네. 이제 뭐 구축 아파트는 뭐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했잖아요, 과거에는. 네네. 근데 이제 재건축은 과다한 분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내도 뭐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리고 분담금이라는 게 뭐 공사 착공 당시에 분담금이 얼마라고 해도 나중에 입주 시점에 가면 분담금이 또 바뀌어요. 뭐 서울에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입주 직전에 분담금을 고시를 해가지고 안 주면 압류하겠다. 또 입주를 못 하겠다. 네. 그러니까 분담금은 얼마나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요즘 집값이 오른다 그래요. 재건축 수요 때문에. 네.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는 있지만은 거기도 분담금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분담금이 과다하게 나왔다. 그러면 주민들이 재건축을 반대할 거 아니에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도 앞으로 분담금이 많이 생기면 감당 능력이 없는 분들이 일정 숫자가 되면 재건축 자체도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분당 신도시가 뭐 재건축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요가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당 신도시는 엄청 크잖아요. 분당 1선, 3본 뭐 굉장히 크죠. 선도지구에 포함 안 되면 다음 재건축 되려면 3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데도 있어요. 같은 분당이라도. 네네. 한꺼번에 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도지구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경쟁. 그 다음에 선도지구로 들어갈 만한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는, 실제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오르고 네네.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그 재건축이 나중에 분담금이 얼마 나오고 중간에 얼마나 어려운 점이 생긴다면 재건축이 중단되지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당 재건축 이런 걸 위해서 뭐 정부에서는 주택연금까지 끌어온다 그러잖아요. 주택연금까지. 그러니까 연금까지 끌어올 정도로 재건축을 살려고 아마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택연금까지 끌을 정도로 재건축을 저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주민들한테 과다한 부담이 되면 나중에 어차피 재건축 자체가 막힐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볼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로열층이나 이제 평수? 로열 평수?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로열층이 있다면 또 몇 층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 평형이 30평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평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과거에 로열층이 있었죠. 로열층. 그래서 중간에서 한 3분의 2 정도 층수 이상을 로열층이라고 부르고 있죠. 옛날에 로열층은 냉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로열층으로 많이 선호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한 5, 6년 전만 해도 무조건 아파트를 사면 로열층을 사라 그랬어요. 로열층이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과거 제 5, 6년, 10년 전만 해도 제가 아파트는 무조건 사라 그랬어요. 사면은 무조건 오른다. 아무리 꼭대기에 사도 그 이상 오르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 사도 나중에 보면 또 2배 올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로열층의 개념도 자꾸 바뀌고 있어요. 또 지금 국민평형이 한 30평대, 이걸 국민평형이라고 보는데, 네. 이 국민평이라는 거는 결국은 감당 능력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30평에 살고 있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이제 가구가 1인 가구다, 2인 가구다 그러면 넓어서 25평, 20평으로 내려오는 게 더 편하겠다. 이거는 감당 능력하고 저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봐요. 만일에 감당 능력만 있다면 사실 1인 가구라도 50평, 100평에 살면 좋죠. 좋죠, 사실. 네. 넓은 데 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당 능력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 이런 걸 봐가지고 조금 더 좁은 데 가야 이 정도면은 합리적으로 거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뭐 감당 능력만 된다면 사실 크면 클수록 좋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방 16개, 화장실 15개 와. 이렇게 되는 집에 딱 2식구 살아요. 와. 2식구. 네네. 그러면 거기는 모든 관리인이나 일해주는 사람, 그 종사하는 사람만 10명이 넘죠. 상건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돈이 많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뭐 돈이 많은데 좁은 집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얼마든지 종업원도 거느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민평이라는 게 결국은 내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평수가 어떤 거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소득 수준에 비하면 지금 30평에 사니까 2명 살고 1명 사니까 너무 크다. 청소하기도 힘들다. 또 관리비도 조금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한 25평으로 줄이자 해서 국민평이 줄 수는 있겠죠. 네. 이거는 감당 능력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중산층, 일반적인 분들이 내가 이걸 감당 능력, 이 정도 평수면 내가 충분히 관리비도 내고 관리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살면은 편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방이 많잖아요. 빈 방이 있으면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집안 기운이. 빈 방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방이 있으면 그거는 기운이 안 좋다. 이런 속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용 가능한 방만 있어야 되니까 평수를 좀 낮춰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당 능력에 따라서 그럼요. 결정되기 때문에 뭐 약간 뭐 트렌드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뭐 감당 능력이 예를 들어서 뭐 PIR이라든지 그런 소득 수준 이런 것들 그럼요.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또 이제 보시다시피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네. 추세랑 맞물려서 그렇게 되게 1인 가구라도 뭐 엄청 넓은 집에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1년에 파티 한두 번 하기 위해서. 그는 감당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도 감당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인간의 그 기본적 욕망인 것 같아요. 욕망이죠. 네네네. 고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 또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 또 관리인을 두고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당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인구가 줄면서 이게 모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의 양극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더 살고자 하는데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고 뭐 지방은 이제 소멸되고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도 탑은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은 또 한 10년 후 좀 장기간 봤을 때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시는지, 정말 양극화 때문에 뭐 다른 쪽은 소멸된다 하더라도 강남은 정말 뭐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나게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은 어차피 로케이션이고 대체 가능한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일부 지역이 있다.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로케이션이 좋다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로케이션이라는 게 뭐 지역이 좋고 아파트 값이 비싸고 사람들이 몰리고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고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뭐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어떻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고, 그러면은 그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도 돈 벌면 저기 가고 싶다 하는 지역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라는 거는 어느 중심지가 있으면 중심지보다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항상 중심지로 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양극화는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절반으로 줄었다. 한 100년 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소멸하겠지만 중심지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방은 살기가 힘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약간 견조한 그런 입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되는 한은 그런 위치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요즘에 지방에 부자들 많아요. 서울보다 부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지방이. 네네. 뭐 서울이 훨씬 많겠지만 네. 지방 부자들이 서울에 최고 좋다는 아파트를 지금 사들이기 시작했잖아요. 지난달에 서울에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인데 네. 그 중에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사는 건수가 1,000건이에요. 1,000건. 약간 지방 부자들이 지방 부자들이 서울 중심지 될 만한 곳에 계속 사는 소위 약간 뭐 이런.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이 생겨가지고 네. 거기를 살려고, 그러니까 그 집값이 자꾸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거기 집값이 뭐 신고가가 형성된다, 이래가지고 부동산 전체, 서울 전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거기는 대출이 필요 없잖아요. 다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와 사는 거 아니에요. 뭐 50억이든 60억이든 뭐 100억이든 대출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중산층들은 어때요? 대출 없이 집 못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계층하고 신고가가 형성되는 그런 계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 저는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살아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살아나도 과거처럼 전국적으로 살아나는 현상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일부 소수 지역 또는 극소수 지역, 대출도 필요 없이 돈을 갖다가 바로 살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뭐 집을 사는데 10억 더 준다고 해서 그렇게 타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중산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10억 더 주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데 난 살고 싶다. 지방에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신고가 형성돼요. 경쟁이 붙으면 나는 한 10억 더 주겠다. 해가지고 또 고가가 형성되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 대도시에 보면 그 중심지, 핵심 지역은 항상 누군지 살고 싶어 하고 그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살고 싶어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죠. 수준. 여러 가지 수준이죠. 네네. 그런 수준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돈을 가지고.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지역 관점에서 본다면은 약간 좀 제2의 강남? 강남의 대체지가 될 만한 곳은 또 어디가 될까요? 이제 앞으로 강남의 대체지가 될 만한 곳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잠깐 생기려고 하는 데가 판교라는 데가 있죠. 판교. 거기가 이제 상당히 또 떠가지고 집값도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아직 완전히 강남을 대체할 만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판교 같은 지역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수준이 다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체지가 생기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생기긴 생기더라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약간 그 1기 신도시 뭐 재건축 재개발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지역마다 또 어디는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는 또 3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역? 그 분당 뭐 1기 신도시? 그 중에서 그런 데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개발 도상기에서는 부동산이 오르기만 했지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내리더라도 일시로 내렸다 또 오르고 일시 내렸다 오르고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 10년 전만 해도 부동산은 사면 오른다 하는 게 정설이었었고 저도 그런 식으로 또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개발 도상이 끝났어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뭐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3기 신도시는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미분양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뭐 막상 추진하지도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네. 근데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선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또 30년 후에 재건축 된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선도지구에 있는 주택은 아무래도 이점이 많은 거죠. 메리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선도지구로 포함되면 새 집에 살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점점점 낡아지는 거죠. 낡아지기 때문에 새 집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좀 가격이 오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재건축을 선도지구가 먼저 하면 고층이나 초고층을 질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게 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용적률을 많이 주잖아요. 월등하게 짓는. 그러면 이제 초고층화 됐을 때 또 49층, 50층 이상 이렇게 지었을 때 그 주택이 나중에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런 것도 항상 염두에 돼. 이거는 물론 장기의 이야기예요. 먼 장래의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집이 선도지구가 당장 좋을 것 같아도 먼 장래에서는 또 그거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기존에 층수가 낮은 20층, 10층 이런 주택들은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층이나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땅 평수가 아주 작아요. 보통 그 평형에 30평형이다 그러면 10%에서 20% 정도거든요. 물론 서울시내 아파트가
뭐 100% 되는 데도 있어요. 뭐 아시아 선수촌이니 뭐 한남 더일이니 이런 데는 네네. 땅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고층 아파트는 어떤 데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 아파트 갖고 있으면 땅 평수가 3평 내지 4평뿐이 안 돼요. 그러면 건물은 감가상각 자산이거든요. 네. 계속 수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언젠가는 죽듯이 건물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뭐 약 먹고 뭐 치료받고 하다 보면 또 좋은 걸 많이 먹고 하면 수명은 늘어나겠지만 건물도 수선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면 수명은 늘어나겠지만 언젠가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하고 똑같은 건물이고. 그러면 초고층 아파트가 내가 30평에 살고 있다. 근데 대지 지분이 3평뿐이 없다. 그럼 건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은 결국 제로가 되는 거예요, 값이. 장기적으로. 그러면 내 땅은 3평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용. 기존의 집값은 다 없어지고 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다시 짓던가 아니면 3평짜리 땅에 텐트 치고 살던가 둘 중에 하나죠.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초고층 아파트를 너무 선호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위험하죠. 근데 당장은 위험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앵커님하고 저하고 세대에서는 네. 괜찮아요. 아. 그 한참 후의 이야기지 먼 장래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4, 50년은 뭐 괜찮다. 네, 그렇죠. 보는 거죠. 적정 없죠. 4, 50년은 살 거 아니에요. 그래 살아야죠, 열심히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빌라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워낙 만연하다 보니까 더 아파트로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빌라 포비아 현상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월급쟁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1억 모으기도 사실 힘든 상황이긴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한 1억이라든지 1억을 좀 더 넘게 모은 그런 뭐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뭔가 집을 사거나 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상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요. 그죠? 1억 가지고. 빌라 같은 거에 좀 투자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이제 서울 시내 빌라는 실제 가치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값이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전세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전세를 끼고 빌라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 값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경매가 많이 나오는 게 빌라가 많이 나와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매로 뭐 반값 뭐 그 이하로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에 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 가치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실제 가치보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거품이 많다는 거죠. 아파트는 지금. 네. 근데 빌라는 지금 빌라 포비아 그런 현상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서울의 중심지는 아예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중심지로 들어오려면 좀 더 많은 저축을 통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처럼 막 집값이 오른다고 부와 내동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서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그 대출은 고스란히 자기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억 정도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 살 수 있는 것들이 서울 시내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저평가된 그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많은 걸 봐야 돼요. 항상 그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30평이면 대지 지분 얼마. 그 대지 지분이 많은 데는 투자 가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장기적으로 구입을 하면은 저는 좋다고 보고, 더 중심지로 들어가려면 1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저축을 해서 모아서 중심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저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예요. 큰 투자예요. 기다리는 것도 엄청난 투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1억, 2억, 3억 이렇게 돈이 모여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네. 언론에 부안해동되고 집값이 앞으로 장기로 폭등한다더라 이런데 부안해동 돼가지고 무조건 사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전에는 사도 됐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연끌해서 사도 집값이 2배, 3배 올랐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 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금액에 서울 시내에 빌라 같은 데도 있어요. 대지 지분이 넓은데 이런 데도 찾아보는 게 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은퇴를 앞둔 50, 60 세대들에게 이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준비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은퇴하시는 분들? 네네.
5060 세대 이런 분들이 사실 금융 자산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우리나라 이제 있는데 5060 세대는 대부분 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네네.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은퇴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30대, 40대까지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50대, 60대에서는 리스크가 있으면 투자하면 안 돼요. 못 일어나요. 50대, 60대에서 투자해서 투자가 잘못되면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30대, 40대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돼요. 설사 다 잃더라도 또 일어설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5, 60대는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5, 60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이나 또 집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을 장만해가지고 있는 분들. 그 집을 가지고, 내가 주택연금도 있잖아요. 주택연금.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지고, 매달 얼마씩 받는, 그런 방법을 취하다든가 아니면, 주택이 넓은 거 갖고 있으면 좀 주택을 줄여서 나머지 현금 가지고, 돈을 사용하는 5060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입이 점점 줄어가지고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은퇴해서 수익이 줄어서. 네. 그런 경우는 수익을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연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쉬워요. 주택연금에 연금을 해가지고 매달 얼마 받는다든가 또 집을 줄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축한 거 집을,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보면은 대부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70% 돼요. 근데 5060 같은 데는 70%가 더 넘을 거예요. 30, 40대는 뭐 훨씬 낮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돈이 없어요, 현금이.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집을 줄여갈 필요성도 있고 또 주택연금 제도라는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되고, 리스크가 있는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5060은. 30, 40까지는 가능하다, 20대부터. 그때까지는 하는데, 5060에서는 리스크 있는 거 해가지고 리스크가 생겼을 때 회복 불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축소해서 현금화 시킨다든가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5060 세대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 거주지인데 이 집을 팔고 뭐 작은 집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뭐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원주택, 그다음에 실버타운 이런 데로 가기도 하는데 노후에는 어떤 집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서울에 있는 빌라나 아파트가 저는 좋다고 봐요. 아니면 지방의 대도시. 근데 전원주택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은 게 전원주택은 가면은 일단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마트가 가까워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전원주택을 가버리면 아무래도 좀 멀어지잖아요, 소통이. 그래서 과거에 한 10년 전 그 이전에 보면 전원주택 붐이 우리나라에 엄청 일었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된다. 또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전원주택 붐이 엄청 일었거든요. 근데 그 전원주택은 지금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봤어요. 지금 전원주택은 잘 팔리지도 않을 정도로 전원주택의 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 이유가 나이만 들면 들수록 중심지 근처에 살아야 돼요. 병원이나 시설이 가까운데 이런 데 살아야 되지 중심지에서 먼 데 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서울 시내에도 비싼 아파트뿐만 아니라 싼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잖아요. 이런 가까운 데에 사는 게 또 교통수단이 좋은 데 사는 게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원주택보다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100%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중에서 한 개만 건질 수 있으면 대성공이에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상승한다고 하니까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점점 많이 나타나죠. 또 과거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떨어진다고 하는 또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부동산이 상승할 때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나 하락할 때 하락한다고 하는 전문가는 그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중개방송이죠. 우리가 일기예보도 보면은 막 틀리잖아요. 일기예보. 뭐 일주일 후에 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그래서 요즘은 뭐 중개방송 하잖아요. 비가 오면 비 온다. 안 오면 안. 이런 중개방송 하는 거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오른다 내린다 하는 거는 그건 아마추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A 아니면 B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오른다 내린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고 안 맞고는 반반이에요. 근데 전문가가 하는 말은 그 예측이 맞든 안 맞든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하는 말은 잘 분석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의 투자에 참고를 한다면 본인한테 훌륭한 약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상승한다고 할 때, 또 하락한다고 할 때, 또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상승한다고 하는 분들, 또 하락한다고 하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아마추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할 때 장내 하락을 예측한다든가, 또 하락할 때 장내 상승을 예측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가 영상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100% 믿고 하는 거는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측하는 분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얼마나 식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측이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영상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 사이클이라든가 또 글로벌 시장 환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측이 불가능한 건 뭐냐면은 정부의 정책은 예측이 불가해요. 정책을 이렇게 펴면.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망쳐놨어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바뀔 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망쳐놨기 때문에 정책적인 요소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수요를 정부가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정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고충이 있죠, 나름대로. 그렇게 부동산을 올리지 않으면 뭐 PF 문제라든가 건설사의 부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두는 게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정권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단기간에 인기만을 영합해서 또 내 때에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것 때문에 정책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정부 참고에 두시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 다시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제 막 오를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박사님께서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의 긴 사이클의 그런 특징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환경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시고 뭐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동기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